다음 사연입니다. 요런 사연들도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고른 건데 이번 사연자의 닉네임은 이제 불효녀죠. 이거에서 많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특징인 것 같아요. 불효하는 사람들은 불효를 안 써, 닉네임에. 내가 지금 그러니까 효녀만 써, 이거를. 불효를 하기 싫고 이런 행위 자체가 불효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해서 쓰시는 거예요. 불효녀 이퀄 효녀야. 네, 효녀. 이건 효녀입니다. 안 봐도 효녀야, 이분은. 아까 욕조 있는 욕실도 욕조가 없는 이분은 효녀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네네. 자, 1억은 보통 사람들은 죽어도 못 모은다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쩔까요? 29살 미혼 여성이시고 지방광역시에 집이 있어요. 네. 근데 수도권으로 이직하셨기 때문에 뭐 월세도 들고 뭐 하겠죠. 취업을 이쪽으로 하셨으니까. 근데 수입이 괜찮으세요. 세후 350이면은 네. 연봉으로 4,500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건 불규칙하다.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적용되지만 내 일의 성과에 따라서 한 310에서 350 정도 네. 하는데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주 6일 일하시면서 350까지 찍으시는 것 같아요. 6일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살고 지방을 자기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도 크고. 자, 근데 왜 미안할까? 제 고민은 현명한 부모님 노후 대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죠. 부모님은 59년생, 63년생이시니까 한 60 넘으신 거죠? 이제 환갑 좀 넘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63 네. 만으로, 어머니는 이제 아직 60 안 되신 거, 59시고. 근데 노후 대비가 하나도 안 되셨다. 아버님은 이제 일을 안 하시고. 퇴직 후 백수. 물론 우리 다 퇴직 은퇴하면 근데 백수입니다. 이 정도 나이대시면 사실 백수라고 부르긴 좀 뭐하고. 그러니까. 네. 백수는 아니고 할 만큼 하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일은 할 만큼은 하신 건데 원래 이 정도에는 원래 쉬는 게 맞긴 맞아요. 직업이 지금은 없으시고. 근데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되셨는데 일을 쉬는 게 속상한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어머니는 5년 전에 수술하시고 아이고. 쉬고 계셔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쉬시는 거고 예. 요양보호사를 한번 추천을 드려가지고 자격증을 따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하시다가 다시 휴직, 네. 어머니는 또 월 100 정도를 버신다. 아이고 힘드시겠다. 근데 아버님은 98만 원을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두 분이서 200인 거죠. 네. 이거 국민연금 받으면 세금 떼요? 떼죠. 또 떼요? 그래서 저게 세후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연금도 세금 뗍니다. 떼고 국민연금도 연말정산해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왜 연금이 세금을 떼는 거죠? 국민연금을 세금을 떼던 시기가 있고 안 떼던 시기가 있어요. 네. 안 떼던 시기는 뭐냐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납입을 했잖아요. 네. 납입할 때 아무런 혜택이 없었을 때. 지금은 국민연금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 주잖아요. 낼 때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 혜택을 받았으니 네. 나중에 이 소득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한 세금을 부담을 하는 구조예요. 이상한 구조네. 어... 제가 봤을 때 아주 이상한 구조네. 젊을 때 혜택을 주지 말고 차라리 노년에 그걸 다 근데 줘야지. 이때 혜택 받은 게 사실은 좀 더 커요.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세금을 떼긴 하지만 연말정산하면 거의 국민연금에 대한 거 다 돌려받거든요. 저소득자가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적으면은 우리가 일반 월급도 그렇잖아요. 적으면 다 돌려받고 그렇죠. 많으면 좀 토해내고 세율 이러신 자체가 것처럼 낮으니까. 네네. 그럴 수도 연금도 있겠군요. 세금은 떼지만 막 이렇게 왜 세금 뗀다고 그래서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에요. 하긴 그렇죠. 지금 98만 원 받으시면 예. 뭐 세금이 거의 없는 수준이니까. 맞아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험이 있는데 어머니는 보험이 이제 수술 때문에 실효되어 없어졌어요. 있던 보험도 실효됐구나. 이 말이 뭐예요? 저건 뭐냐면 보험료를 안 내신 거예요. 보험료를 2달 이상 연체하게 되면 실효, 그래서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런 비싸지나요? 그러면 아니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저때 무슨 이유였는지 보험료를 안 내셔서 그냥 안 내신 거예요? 네. 안 내셔서 연체돼 버리는 바람에 그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2개월 이상 지나가게 되면 실효가 되고 네. 그게 2년이 지나면은 죽어버려요. 실효가 된 거는 보험료를 미납한 걸 내면은 되기는 하는데 아예 지금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안 낸 지도 되게 오래돼가지고 그냥 그 보험의 자체가 지금 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글쎄요. 몸도 안 좋으셨는데. 네. 아마 아프시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아프고 병원비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제 보험료 낼 돈도 마저도 네. 깝깝해졌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보험료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죠. 소득이 너무 적었을 그렇습니다. 때는. 그러니까 저도 뭐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편이지만 그거는 투자를 해서 내 노후 대비를
자산으로 하라는 얘기지 노후 대비가 안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험이라도 있는 게 좋긴 좋죠 당연히. 그치, 뭐 최소한의 안전장치. 네. 그래서 언니와 제가 그러니까 두 딸 다 효녀야 보니까 그래서 보험료 나눠서 낼 생각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보험을 알아보고 계시다 지금. 네. 근데 어머니는 뭐 건망증도 심하고 그래서 치매보험, 3대 질병보험에 실비 생각 중이고요. 예. 그리고 두 분의 자산은 1억 6천 정도 집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9,60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작은 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격도 안 오릅니다. 그리고 대출을 아직도 갚고 계시는데 한 5, 6천 정도 빚이 있어요. 네. 와, 그러면 지금 두 분이서 200 정도 벌어서 생활비 거의 쓰시면 5, 5천을 6천을 갚을 방법이 쉽진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거기다 주택연금 받으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주택연금도 결국에 대출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는 대출이 저게 있으면 다 없어져야 뭐 돼요.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 받아도 뭐 유의미하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으시는 것도 아니라서 맞습니다. 뭐 생각은 하고 계시겠지만 예. 이걸 갚아야 뭐 이게 되니까 네네. 빚이 아직도 5천이나 있다 보니까 아빠는 이 집을 팔아서 더 좁은 데로 가서 팔고 빚을 갚고 싶다고 하시는데 요것도 효녀 2명이서 못 참지. 자기 집 팔아가지고 좁은 데로 아버지 이사가시고. 뭐 원룸 가구 살면서 빚 갚고 싶다. 아이고 머리야. 엄마 아빠 내가 그냥 돈 낼게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은 못 하시고 한 달 벌어 한 달 빚 갚고 계십니다. 그게 두 분이서 200 버시니까 네. 200으로 생활비 하시고 대출 갚고 뭐 하시면 사실 저축을 생각하시기 월 한 3, 40만 원 이상 대출을 갚고 계실 거고 그럼 네. 140, 50 남아가지고 그걸로 뭐 또 한 분은 또 쉴 때도 있고 뭐 네네. 일도 이렇게 뜨문뜨문 하실 테니까 저축하라고 하면 아 엄마 아빠 저축 좀 해라고 하면 대출 갚아야 돼가지고 저축 못한다는 게 레파토리입니다. 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 중 하나가 1억은 보통 사람들은 죽어도 못 모은다입니다. 한 달 전부터 엄마가 20만 원씩 소액 적금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폰맹, 컴맹, 금융문맹이셔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시니까 계좌도 만들어드리고 20만 원씩 받고 있어요. 아하. 그냥 대신 받아가지고 내가 뭐 계좌 하시는구나. 만들어서 네네. 20만 원씩 받아서 넣고 있다. 해지하면 돌려드리려고요. 제가 집에 살 때는 계속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이거저거 도와줬다 이거죠. 금전적으로. 그렇죠. 근데 만날 때마다 돈 얘기만 하시니까 너무 싫어서 집을 떠났는데 떠나고 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닉네임을 불효녀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불효녀 같다 이거죠.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걸 지금 제일 고민이신데. 일단은 뭐 하나하나 풀어보자면 일단 첫 번째 보험을 새로 알아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어머니 연세 만 59세의 나이에 네. 치매보험 3대 진단비, 실손의료비까지 한다면 일단 1번 비싸고요. 2번은 5년 전에 암 치료를 하셨다는데 이게 완치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 번 아프고 나면 네. 이제 새로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암과 관련된 건 특히나 그래요. 그런데 되더라도 비싸고 네. 그걸 보험료를 앞으로도 내려면 10년, 20년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몇 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 세 가지만 합쳐도 한 15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못해도 20만 원이라고 치면 연간 240만 원, 10년 내면 2,400이에요. 근데 보험 10년 내가지고 2,400 10년으로 이 정도 돈은 안 되죠. 한 20년 정도 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그 돈 모으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보험 특히나 어머님께서 건망증이 아주 심하셔가지고 치매보험을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치매보험이 치매를 막아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죠. 보험이 병을 안 걸리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별도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럼 치매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매에 걸렸을 때 금전적인 것에 대한 보장을 이걸 다 케어를 할 수가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매보험이 나오는 기준 자체가 뭐 경증 치매, 뭐 중증 치매 걔네들이 말하는 거 있지만 보통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얘기하는 장기요양보험에 있잖아요. 거기서 인정을 해주는 급여 수준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한 20만 원씩 매달 내면 1,000만 원 줄까 말까 정도 하는 수준이에요. 네. 지금 60세 정도 됐을 때. 네. 그럼 너무 비싸고 효율도 안 좋아요. 그냥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저축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실손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가입 가능하다면 그 정도만 해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손 정도만. 실손 정도만. 근데 실손의료비도 사실 가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암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5년 전이라서 이걸 완치로 볼 것이냐도 그렇긴 한데 보험금을 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 차이는 있으나 그 정도만 해두시고 나머지는 비용 대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럼 실손보험을 딸이 들어주라 이건가요? 그 정도는 요즘에 나오는 4세대 실손은 보험료도 싸요. 별로 네. 혜택이 그렇게 크게 좋지 않아서. 네. 그런데 그거 말고 그래도 조금 걱정됩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차선책으로 네. 갱신형 보험들. 그러니까 갱신형 보험, 야, 왜 그딴 걸 가입해? 하는데 지금 싸거든요. 네. 근데 그 요즘엔 갱신형 보험이 뭐 3년짜리, 5년짜리 말고 10년짜리 갱신형 보험이 있어요. 네. 그럼 일단 10년 정도는 싸게 가는 거예요. 싸게 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네. 이렇게 싸게 한 만큼 비싼 보험 가입했을 때 대비해가지고 차익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갱신형으로 막 20만 원씩 내야 될 거 갱신형으로 해서 5만 원으로 커버했다. 25만 원은 저축하셔라. 차라리 모아가지고 부모님의 의료비를 대신하는 대비책을 세워두는 게 그 10년 동안 해두는 게 낫지 현실적으로. 비싼 돈 내고 적절하지도 못한 보장을 받아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나중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돈도 아깝고 이런 거는 저는 반대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20만 원 저축을 시작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 어머니도 저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한 거고 스스로 그리고 바꾸신 이러다가 이제 딸들한테 너무 신세질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씩 모아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20만 원 모을 돈으로 본인이 보험을 내게 하시는 건 어때요? 그죠. 저는 그것도 그 어머님이 그 저축을 원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아프신 것도 걱정이 되시고 네.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자꾸 따님들한테 손을 벌리는 것도 미안하다는 생각도 분명히 갖고 계실 거고 네. 그리고 내 돈이 여지껏 없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출을 해야 되는 비상금이 없어요. 돈이 저희 없어요. 어머니도 그래요. 아니 네. 저축하지 말고 쓰셔라. 돈 필요하면 내가 드릴게 라고 해도 뭘 은행 가서 요즘에 좋은 거 뭐 있냐 그런 거 돈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모아 보셔야 그 분이 네. 뭘 얼마나 모으시겠어요. 근데 어머니들 아버지들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건데 그걸 병원비로 보험료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보험은. 네.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깝고 그리고 어머니 마음 내가 그래도 20만 원씩 1년 동안 2년 동안 모으니까 몇백 되네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안도감 같은 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지금 하시는 것처럼 모아주시고 보험료는 언니하고 해가지고 한 5만 원씩만 해서 10만 원 넘지 않도록 그 아무리 비싸도 네. 그 이내에서 하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비상금 정도 따로 마련을 차라리 하시는 게 그러니까 별로 결론은 좋은 근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은 지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의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느냐고 예. 지분이 있으시잖아요. 예. 지분이 있는데 대출이 지금 어쨌든 우선 1차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대출이 줄어들 거라는 게 잘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병원비 네. 병원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걱정이어가지고 그러면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자 보험이라는 걸로 병원비는 그 집은 어떻게 우선 하나 있으시니까 예. 이대로 끌고 가고 이거 같아요. 네.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보험 안 들었는데 병원비가 크게 나오면 어떡해요? 일단 그 이제 제가 보험을 비추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해서 병원비가 크게 나오는 걸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을 가입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미 나이도 많으시고 그렇죠. 이력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 몇 천만 원 나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몇십만 원 받고 해줄 리가 없다. 네, 젊은 사람한테 싸게 받고 나이 든 사람한테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게 그 보험이라는 건데 그래도 불안하시면 아까 그냥 차선책으로 말씀드린 그 갱신형 보험 혹시나 되는 거 있으면 10년짜리 갱신형 보험으로 해놔가지고 아주 최소한의 수준 뭐 1,000만 원 정도 진단금 요 정도만 깔고 가시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두시는 게 현실적인 안전장치다.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 안 아프셨던 병력이 없으셨던 분들이 가입할 만한 보험의 수준으로 가입을 시키시려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상태에서 지금 대출 5, 6천만 원을 부모님이 갚으실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집을 그냥 포기하고 좀 작은 집이나 네. 아니면 조금 더 어떤 좀 싼 집으로 좀 속상해도 네. 좀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좀 돈을 모아가지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다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왜냐면 그 빌라라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집이니까 예. 본인도 아마 살던 집이었을 거니까 이거 지키려고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부모님 소득 대비 그 집이 비싼 집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대출이라는 게 너무 비용이 부담 계속 나가죠. 나가니까 네. 그냥 좀 작은 데로 좀 가셔가지고 좀 불편하더라도 좀 사시고 그리고 이제 두 따님이 잘 돼서 나중에 뭐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부모님의 집을 이전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건물에 낡고 허름하고 뭐 불편하고 그런 건 있겠지만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집 근처에 빨리 갈 수 있는 병원. 네. 그 정도가 1번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가 얼마나 편리한지 정도 요게 최우선이고 집이 너무 낡아서요 아유 여긴 뭐 수도 녹물 나오고 라고 하는 건 정수기사고 그걸로 커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많이 네. 낮추셔서 대출이 지금 1억 6천짜리 중에 한 5, 6천 정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집이. 그 정도 수준의 다른 주택으로 이전을 하시면 여기에 들어가는 4, 50만 원 정도 될 법한 대출 원리금 상환도 안 들어가고
그렇죠. 그거를 차라리 저축을 해서 그렇습니다. 월 6, 70만 원 이상 저축하시는 게 네. 노후 대비에 그래도 낫지 않을까.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분도 본인도 내가 지금 내 앞가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지금 적어주신 게 있는데 300 받으셔가지고 지출을 100에서 120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많이 하시는 거죠. 200만 원을 저축하니까 60%. 애인도 있으세요. 데이트비도 있는 거 보면 강아지 적금이 뭐죠? 강아지가 그 노견이래요. 조금 아. 나이가 많이 있어서 네. 아플 걸 대비해서 한 5만 원씩. 네. 그리고 이건 따로 네. 병원비로. 강아지 5만 원, 또 부모님 5만 원 그렇게 네. 해가지고 10만 원 적금 따로 들고 예비비도 10만 원 따로 들고 저 저축 210만 원 포함 안 돼.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실제로 230, 40만 원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거의 70% 가까이 하시는 거죠.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합니다. 고정비용 30은 아마 뭐 저거겠죠. 뭐 주거비. 데이트 비용 20. 진짜 적게 쓰십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본가 왕복할 때 교통비, 그러니까 지방 광역시라고만 밝혀주셨는데 그거 정도면 수도권에서 저기 갔다 오는 버스 비용 네. 정도예요. 한 그러면- 번씩 갔다 오는 거. 출퇴근 걸어서 하시나? 옷도 안 써. 저 알뜰폰 쓰고 뭐 다 이러겠죠. 진짜 알뜰하신 겁니다. 진짜 아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아껴가지고 나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예. 부모님 쪽은 계속 뭔가 지금 삐그덕 하니까 네. 방법이 있을까? 저는 지금 일단 1번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번 그걸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죽어도 1억 못 모은다라고 하는데 우리 200만 원 사회초년생도 1억 24살에 모았잖아요. 네네. 그분 보통 사람은 아니 대단한 분이지만 일반적인 직장 다니면서 하실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가능은 하다. 네. 가능은 하다. 그걸 이제 이 불효녀님 스스로 효녀. 네,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잠깐 뭐 언급은 했었지만 부모님 집을 대신 얻어주시고 뭐 1가구 2주택 표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주의하실 거 있어요.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감에 있어가지고 네. 아까 얘가 입지가 안 좋아서 가격도 안 오르고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다른 집 먼저 사고 얘를 처분해야지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얘가 안 팔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거 잘 알아보셔야 돼요. 이 집을 1억 6천짜리를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순서가 꼬여버려가지고 괜찮은 집 나왔다, 요거 먼저 사고 이거 팔고 처분하고 움직여지겠다가 이거 안 팔려서 끙끙 앓게 되면 또 다른 고민 생기거든요. 진짜 골치 아픈 문제. 그거 혹시나 이전하신다면 아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네. 부모님 재산을 뭐 불려주려고 하질 마세요. 저는 우선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어떻게 이걸 더 키워주고 해서 부모님이 좀 이렇게 번듯한 집에서 살고 이렇게 네. 해야지라고 생각하시기에는 내 앞가림부터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 모든 자원은 어딘가로 가면 어딘가에서 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뭔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면 내 거를 뺏기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이 속상하더라도 부모님 대출 빼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사실 수 있는데 사시고 예. 최소한 마이너스 안 나게 맞춰는 놓으시고 그리고 두 분 다 극단적으로 소득이 다 없어지는 백수가 되시더라도 네. 대출 이자는 안 나가게 해놔야 그쵸. 그래야 내가 뭐 용돈이라도 드리고 쌀이라도 드려서 사실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소득까지 끊기시면은 뭐 경매 당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규모를 좀 좁혀 놓으시고 네네. 그렇게 우선 만들어 놓고 나는 나대로 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 지금 뭐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축도 잘 하시는데 됩니다.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많이 모았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도 어리고 아마 이제 모은 거 크고 작게 부모님께도 도와드릴 그것도 주셨다고 모아놓은 것도 하셨으니까. 갖다 드리고 하니까 네.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도 저축이 되게 해놓으셔야 되는 거죠. 부모님도 저축을 하고 나도 저축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저축을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갖다 메꿔놓고 있는 상황은 막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집 규모 줄이시고 나 있는 거 이 2천만 원도 어찌 보면 소중한 돈이고 본인도 뭐 결혼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언니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도 또 열심히 사셔야 되니까 너무 부모님 쪽에 맞추려고만 하지는 말자. 그러면 보험 안 들고 그냥 그러면은 실비보험 정도 가능하면 그걸로 해주시고 부모님이 그냥 저축할 수 있게 하자. 네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전세가 만료되면 21년 네, 9월에 계약을 하셨나 내년, 봐요. 그러면 내년 내년 9월 만료되면 월세로 전환해서 갭 투자한다? 지금 그러기에는 투자금이 너무 적죠. 너무 적은데. 네. 너무 적고. 저 전세가 저 대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 내 돈 전세면은 모를까. 네, 그렇죠. 지금 예. 전세금이 다 현금도 아니고 저거 예. 대출 갚고 나면 지금 많지 않은 상태라서 맞습니다. 24년까지 1억 모으기 1억까지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천까지 한번 모아보는 쪽으로 22년, 3년, 4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면 네. 한 지금 2000 있으니까 네. 이때 2000
6천. 거의 근접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2천 있고 지금 한 달에 210만 원 정도씩 저축하시잖아요. 네. 거의 근접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1억을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앞으로 22년, 23년, 24년간 저축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시기거든요. 저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자산 그냥 총 자산으로 보고 그다음에 저거는 약간 제가 보기에는 상징적인 느낌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1억은 야 못 모아. 못 모아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 집은 그냥 그걸 저거는 팔고 더 작은 집으로 가시는 걸로 하고 그 새로 사는 집은 어떤 투자 가치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두 분이서 편하게 쭉 사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집이 좀 낡은 거라도 사놓고 나는 나대로 내가 투자를 하는 거를 권합니다. 그리고 지금 갭 투자하고 이러기에는 약간 돈이 좀 작기 때문에 뭐 지금 열심히 모으고 계시니까 우선은 지금은 뭐 크게 생각하지 말고 저축만 하시고 괜히 주식하고 이랬다가 또 손해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자산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 버는 건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딱 이제 정리하시고 열심히 저축부터 하시고 그 안에 공부는 하셔야 돼요. 투자 공부는. 잘 꾸려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금 100만 원 정도 벌고 계신데 아직 59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또 뭐 기초노령연금 제도도 있고 지금 65세 이상 되면 30만 원씩 나오고 물론 국민연금 받기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줄어들 수는 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하는지, 그 다음에 생활비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아까 주택연금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1억짜리 주택을 만약에 주택연금으로 가입한다 라고 하면 싸잖아요. 1억 5천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우대 제도라고 해가지고 좀 더 주거든요. 1억당 한 24만 원? 60세에 신청하면 24만 원, 25만 원 정도가 나와요. 뭐 그런 거는 평생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그러면 뒷받침되는 기본적인 소득이 어느 정도 깔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나중에 지출도 줄어드실 테니까. 지금 부모님 집을 아파트를 사줘야 되냐 빌라 사줘도 되냐 물어보시는데 누가요? 왜요? 아니 화내지 마세요. 소유자 저기 사연자분이신데 부모님이 돈 벌게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또 대출 받고 뭐 전세 끼고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내가 또 뭐 이자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좋은 집에 살게 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부모님의 능력 안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고르시라는 거죠. 그게 빌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정말 낙후된 정말 낡은 빌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반지하일 수도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게 오히려 부모님한테 위하는 길이다. 대출 끼고 계속 뭐 전세 끼고 재산 불리게 하려고 부모님이 몸도 안 좋으신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불안불안하게 그렇게 자금 운용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돈은 내가 벌어서 내가 지금 딸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부모님을 부자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위험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저축은 한 5천만 원까지 열심히 하시고 그 안에 주식, 코인, 부동산 뭐 크게 세 가지잖아요. 크게 세 가지인데 코인하고 주식에서 안 될 것 같으면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고 코인 주식에서 답이 나올 것 같으면은 그거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드머니 모으는 거에 집중하셔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를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든 코인을 하시든 뭐 부동산 하시든 맞아요. 시드가 있어야지 50만 원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늘리는 거에 집중하셔라. 우선은 부모님이 부모님 능력 안에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딸들이 도와줘야지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마음에 걸림돌이 있으면 한 달에 어머님께 뭐 용돈이나 조금 쓰실 수 있는 여유 정도가 되는 수준으로 꾸준하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정도는 저는 뭐 동의합니다만 모으는 족족 드리는 거는 저는 두 분 다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어지고 지금 사연 주신 사연자님도 힘들어지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자녀들이 잘 돼서 나중에 도와드리는 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잘 되려고 노력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 정도는 사셔야지라는 그 기준, 그 기준을 맞춰주려고 계속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면은 가족들 전체가 다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쪽 질문 주신 거 하나가 있어요. 4대 보험 유지를 할까요? 3.3% 과세하면서 프리랜서로 바꿀까요? 라고 질문 주신 게 있었는데 지금 프리랜서시니까 이게 4대 보험을 안 받아도 된다. 선택할 수 있나 봐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4대 보험 유지하셔라. 3.3% 과세하는 프리랜서로 바꿔봐야 국민연금, 건보료 이거 나갈 것 이것저것 다 띄면 결국은 똑같아지고 오히려 불안 요인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요?
그럼 4대 보험은 프리랜서들이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받으면서 거의 나가는 비용이 비슷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출 받을 때 프리랜서 맞아요. 같은 경우 그냥 소득을 내가 5천 법니다 소득 금액 증명해도 그거 반으로 뚝 잘라버려요. 소득을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쪽을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네. 소득을 인정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뭐 주식이나 뭐 코인 이쪽을 하실 거면 상관없겠지만 네네. 부동산 쪽은 어차피 대출을 끼고 사셔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프리랜서시더라도 직장 가입자로. 신고를 하는 게 좋다. 네, 직장 가입자로 유지를 하시는 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이제 2가지 사연 정도 다뤄봤는데 네. 결론은 뭐 결국에는 내가 이 구조를 잘 짜는 게 중요한 거죠. 처음부터 어떤 목표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고 네.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디테일한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냥 좋은 집 살고 싶어요. 네. 라든지 뭐 부모님 뭐 좋은 집 해주고 싶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냥 이게 희망을 꿈꾼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고민의 시작은 좋은데 네.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해서 답이 안 나오면 주변에 물어보시거나 사연을 주시거나 하는 게 더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뭐 완벽하게 해결은 못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어쨌든 그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 못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짚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안 나게 잘 구조를 잘 짜셔야 된다.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가 되면은 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녀입니다. 효녀. 엄청난 효녀시죠. 불효녀 정말 아니세요? 효녀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 닉네임은 반대로 닉네임 효녀면 닉네임이 효녀면 뭐예요? 그럼 불효녀인가? 맞죠? 반대 아니야? 효녀면은 난 이거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남구 분이. 효녀 이러면 대부분 엄마한테 쪽쪽쪽 그거 지금 내가 할 빨대 꽂고 만큼 있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집을 안 사주네요.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엄마 속썩인 적도 없고요. 용돈도 조금밖에 안 받았는데 왜 저 집을 안 사주죠? 강남구 효녀. 그럴 수도 있다. 이게 닉네임 잘 봐야겠다. 그런 분 사연도 재밌을 것 같네요. 불효녀반데 물효녀. 이분 차단할까요? 아닙니다. 센스 봐. 농담입니다. 물효녀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